친구들 안녕. 좋아. 오늘도 역사 시간이 돌아왔다. 어느덧 길고 긴 학기가 끝나고 오늘이 수업 마지막 시간이 됐어요, 얘들아. 그래서 오늘 배워볼 주제는 선생님이랑 배워볼 주제는 바로 콜드워 냉전 체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예정이다. 오늘 마지막 수업이고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웠던 이제 세계 근대사, 서양 중심으로 약간 배웠지. 서양 근대사, 서양 근현대사의 마무리를 하는 단계니까 여러분들 꼭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생님이 좀 지금 수업 포맷이 좀 다르잖아,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좀 새로운 걸 시도를 해보니까 좀 익숙하지 않아서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길 부탁합니다. 자, 그래서 보건대 우리가 서양 근대사를 공부할 때 처음에 우리가 배웠던 부분들이 자유주의 이런 내용들 막 공부를 했었어. 자유주의. 그러니까 뭐 미국의 독립선언, 그다음 뭐 영국의 명예혁명, 그다음에 뭐 프랑스 혁명, 그다음에 뭐 나폴레옹 이런 것들, 그다음에 나폴레옹 이후에 빈체제에 대항했던 자유주의 혁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야기했던 것이 결국에 자유의 확대, 뭐 자유주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던 것이었어. 이 자유주의 이후에 우리한테 등장했던 흐름은 우리가 복습해보건데 제국주의였어. 자본주의가 끊임없이 발전을 하면서 각국에서는 그런 이득을 더 극단까지 추구하기 위한 제국주의가 발전을 했었는데, 그래서 보건대 뭐 중국이 쳐들어갔었던 아편 전쟁이나 아니면은 아프리카의 대부분을 유럽 국가들이 차지했던 내용들까지도 우리가 봤었다. 그리고 후발주자로 뛰어들었던 일본 역시 메이지 유신을 성공적으로 끝낸 이후에 자본주의를 발달하고 1900년대 들어서 제국주의 국가로 차츰차츰 나아갔던 것들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 제국주의가 극단까지 치달은 것이 바로 우리가 공부했던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되겠다. 글씨가 잘 안 보이나? 빨간색으로 쓸까? 그래서 1차 대전 같은 경우에 이거 우리 참호전 이런 것들 우리가 공부했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이렇게 참호가 파져 있고 여기 위에는 총이 막 빵빵빵빵빵빵 쏘고 있고 사람들이 숨어가지고 1차 대전 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2차 대전 같은 경우에는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파시스트들이 전쟁을 주도했어서 일본, 나치 독일, 그리고 파시스트 이탈리아 이 세 개가 추축국으로 묶여서 전쟁을 일으켰던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을 거야. 유럽 각지에서 전쟁을 했었고 태평양 전쟁에서는 미국이 일본이랑 전쟁을 했었고 결과적으로는 1945년에 히로시마랑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전쟁이 끝났던 것들까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있을 거야. 하지만 2차 대전이 끝나고 현대까지 지금 2020년까지 오기까지 한 70년 정도의 갭이 있잖아. 그 갭 사이에 있었던 역사가 무엇인지를 오늘 배우는 거야. 바로 넘어오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 역사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오늘 배울 냉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서양의 근대사와 서양의 현대사를 잇는 사이에 있는 게 냉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냉전, 콜드워가 무엇인고 하니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다음에 소련이 분열하기 전까지에 미국을 중심으로 했던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했던 사회주의 진영이 서로 다툰 것들, 서로 세력을 다퉜던 것을 의미를 합니다. 냉전, 콜드워, 우리가 영어 하죠 여러분? 콜드워, 차가운 전쟁이라고 부른 이유는 직접적으로 무기를 들고 막 싸운 건 아니야. 하지만 양쪽의 세력이 너무나 거대해서 언제 전쟁이 촉발될지 모르는 약간 간담이 서늘한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Cold War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워볼 내용은 첫 번째 냉전 체제가 어떻게 성립했는지, 그리고 냉전 체제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 안에 중요한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한 6개 정도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냉전 체제는 어떻게 해서 완화되고 해체되었는지, 그리고 오늘이 서양 근대사 마지막 시기잖아. 그래서 냉전 체제 이외에도 소련이랑 미국 중심으로 흘러간 그런 이야기들 말고 주변에 다른 나라들은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면 좋을 것 같다. 우리가 2차 대전 때까지는 소련이랑 미국은 사실 함께 나치랑 싸웠던 동맹국이었어. 그러니까 가운데 나치 독일이 있고 소련은 동부전선에서 그리고 미국은 서부전선에서 각각 나치 독일을 압박하는 상황이었던 거지. 하지만 문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나치 독일이라는 공통의 적이 사라지면서부터 시작된다.
동유럽에서 소련은 재빨리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했어. 여기가 소련인데 그 영향력을 계속해서 동유럽 쪽으로 확대해서 서쪽으로 진출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지도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막 독립했던 신생 독립국들 입장에서는 당시 뭐 경제 기반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닦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생산 시설을 공유하는 그런 공유 경제 체제의 사회주의가 조금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거야. 그리고 소련이 바로 옆에 붙어 있기도 했고, 그래서 빠르게 동유럽 쪽에 있는 국가들이 사회주의 국가화 되어 갔던 거지. 영향력이 굉장히 확대가 되어 갔던 거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도를 보건대 독일부터 이렇게 쭉 하고 이렇게 지나서 이쪽 카프카스 지역까지 쭉. 그래서 무려 이만큼 지역이 지금 유럽에서 전부 다 사회주의 그런 계열의 국가가 된 거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이제 소련은 점점 더 영향력을 확대를 해갈 거야. 그러면서 그 영향력이 어디에까지 미치냐? 이제 터키에도 미치고, 그 다음에 유럽 모든 문명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 지역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던 거지. 이제 이 사회주의가 이 아래쪽까지 밀고 들어오면은 뭐 미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는 거야. 이 이상 확대되기 시작하면은 어쩌면은 유럽 전체가 사회주의에 먹힐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확대되는 사회주의의 흐름을 막기 위해 등장하는 것이 미국의 트루먼 독트린이다. 트루먼은 이 아저씨 이름이야. 미국 대통령이고, 그다음 독트린은 외교 정책,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외교 정책을 이제 어려운 말로 독트린이라고 부른다. 이 트루먼 독트린의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뭐냐면 결국에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 국가를 미국이 도와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생 자본주의 국가는 그 자본적인 토대가 약했기 때문에 사회주의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한 부분들, 재정적으로 약한 부분을 미국이 원조를 해줌으로써 도와준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결과, 트루먼 독트린의 결과 등장하는 것이 바로 마셜 플랜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경제 계획이다. 마셜 역시 사람 이름이다. 미국의 뭐 국무장관인가 재정장관인가 그럴 거야. 그래서 이 마셜 플랜, 당시 마셜 플랜 포스터만 봐도 알 수 있지. 이 정도 영어는 다 하잖아, 그지? Whatever the weather. 날씨가 어떻든지 간에 We must move.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together. 함께. 우리는 함께 가야 됩니다. 어떠한 뭐 고난이 찾아오든지 간에 우리는 함께 가야 됩니다. 누가? 뒤에서 미국이 지켜주고 있고, 많은 자본주의 국가들을 미국이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보면 많잖아, 그지? 뭐 네덜란드, 아일랜드, 스웨덴, 터키, 그리스, 프랑스, 영국, 포르투갈 뭐 엄청 많지? 그래서 그런 나라들 전부 다 미국이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얼마나 지원해 줬냐? 유럽 국가들한테 지금 가치로 따졌을 때 한 한국 돈으로 100조 정도를 그냥 플렉스 해버렸다. 이게 바로 트루먼 독트린의 마셜 플랜이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앞장서서 사회주의의 진출을 앞에서 막아보겠다라고 했던 이야기가 바로 트루먼 독트린과 마셜 플랜이야. 그래서 마셜 플랜부터 냉전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사회주의 국가 소련은 가만히 있었을까? 아니겠지. 소련도 코메콘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이것은 무엇이냐면 경제상호 원조 회의라고 하는 건데, 그냥 공산주의 국가들끼리 모여서 국제 경제 협력하는 그런 마셜 플랜에 대항하는 개념의 어떤 모임이었다. 이런 정도로 간단하게만 생각하고 넘어가주면 좋을 것 같다. 우리가 보게 되면은 경제로 대립하지만 이 경제만으로 대립하는 걸로 끝나진 않겠지. 그래, 당연히 경제가 대립하면은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대립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럽을 뚝 잘라서 이쪽 공산권 사회주의권 국가는 바르샤바 조약 기구라고 하는 WTO라고 하는 기구, 그리고 이쪽 뚝 잘라서 이쪽 자본주의 체제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 나토라고 하는 기구를 만든다. 여기 표시된 나라들 말고 당연히 미국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북대서양에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단체를 만들고, 이러한 단체들은 전부 다 군대가 있다. 그래서 군대가 딱 있는 거야. 각 국가들의.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유럽이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반으로 뚝 잘려서 언제 대립할지 모르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이 시작되게 되는 거지. 그래서 크게 자본주의 체제를 갖고 있는 국가들과 사회주의 국가를
사회주의 체제를 갖고 있는 국가들 간의 그런 세력 다툼, 미국과 소련의 힘싸움, 이런 시기를 우리가 냉전 체제라고 부르게 되는 거다. 이해되니? 오케이, 좋아.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냉전 시기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냉전 체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 냉전 체제를 초반이랑 중반으로 나눠서 각각 3개씩 알아볼 거야. 그래서 좀 이런 내용들, 베를린 봉쇄, 중국의 공산화, 그리고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베를린 장벽, 그리고 쿠바 위기에 대해서도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베를린 봉쇄에 대해서 알아볼게. 당시 독일 여기야. 독일 이쪽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지도가 이렇게 생겼어. 이게 뭐냐면은 2차 세계대전을 독일이 일으켰잖아. 그리고 독일이 나치 독일이 망하면서 그 지역을 연합국들이 점령을 했어. 그리고 연합국이 독일을 4개의 나라가 쪼개서 나눠 가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쪽은 영국, 이쪽은 프랑스, 이쪽은 미국, 그리고 이쪽은 소련이 나눠 가지게 돼. 그리고 여기는 베를린이야.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게 잘 안 보이나? 여기는 베를린이야. 독일의 수도. 그리고 베를린도 이 안에도 4개로 똑같이 나눠 가진 거야. 자, 그런데 보게 되면은 지금 이쪽을 뚝 갈라서 이쪽은 세 개가 전부 다 자본주의 체제 국가들이잖아, 그지? 그리고 이쪽 혼자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이고, 그래서 소련은 이쪽 안에서는 지금 공산주의 국가의 영역을 세력을 많이 확대를 했어. 그런데 그 세력을 좀 더 바깥쪽까지 확대하고 싶은 생각은 계속 갖고 있었겠지, 그지? 그리고 이쪽 서쪽에 있는 국가들도 당연히 이쪽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거야. 이러한 상황에서 서유럽에 있던 세 개의 지역에서 단일 경제화하려는 움직임이 벌어져. 그러니까 이 세 개를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서 경제를 좀 어느 정도 통일하려는 움직임이 벌어지게 된다. 그리고 뭐 통화 개혁도 하고 이쪽 안에도 있는 이 지역에서도 이쪽 있는 동독일과는 다른 그런 경제 체제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그리고 소련은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공산주의 확대를 꾀하고 있었으니까 이거 얘네들끼리만 이렇게 너무 같은 팀 먹으면은 자기들의 세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거잖아. 그래서 당연히 소련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지. 그래서 소련의 지도자였던 스탈린은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서유럽 국가들에게 독일에서의 소련의 위치를 좀 더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독일은 내가 먹겠다, 뭐 약간 이런 움직임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했단 말이야. 그때 스탈린이 선택했던 방법이 바로 베를린 봉쇄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스탈린인 건 알지, 얘들아? 소련의 원수였던 스탈린. 스탈린 보게 되면은 스탈린이 여기 베를린이야. 아까 베를린 확대한 거야. 베를린도 4개로 나눠져 있다 그랬지? 이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다 이쪽만 빼고는 전부 다 바깥쪽이 다 동독이잖아, 그지? 동독 안에 있었잖아. 다시 한번 지도 볼까? 지도 보게 되면은 이쪽 지역에서 여기가 다 소련 땅이잖아. 동독이잖아. 동쪽 독일. 동쪽 독일에서 요만큼만 딱 자본주의 체제에 있는 나라들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뚝 떨어져 있고 나머지는 다 사회주의로 둘러싸여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스탈린이 가뜩이나 여기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쪽을 아예 봉쇄해 버리겠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여기 이렇게 탱크랑 군대를 이용해서 여기를 봉쇄해 버리는 거야, 아예. 그래서 보게 되면 당시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러시아, 소련이 서베를린을 봉쇄한 걸 볼 수 있지. 그래서 그 안에 보면은 뭐 프랑스, 미국, 영국 국기가 있는 걸 볼 수 있어. 그래서 1948년부터 49년까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봉쇄한 거야. 도시를 봉쇄해서 그 물자나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거야. 서베를린 안에 있는 사람, 서쪽 베를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물자가 점점 줄어들고 먹을 것도 없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런 거지. 정말 당황스럽지 않니, 그지? 스탈린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서유럽 국가들이 조금 압박을 받아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런데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당연히 뭐 전쟁을 할 수는 없잖아, 그지, 얘들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 와서 또 소련 전쟁을 할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미국에서 어떻게 하냐? 바로 항공으로 물자를 수송해줘.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비행기가 날라와서 여기 안에 있는 물건들을
이렇게 슝슝 떨어뜨려주고 가는 거야. 그러면 그런 물자들을 서베를린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뭐 연료도 쓰고 먹을 것도 먹고 입을 것도 입고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하는 거지. 무려 1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물자를 날라줘. 그래서 보게 되면 재밌는 거 많지. 여기 볼까? 이 정도 영어 읽을 수 있지. 밀크, New Weapon of Democracy, 우유, 민주주의의 새로운 무기.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내용일 거 아니야, 그지? 서베를린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우유 같은 것들을 이렇게 날라가지고 주면은 그거를 딱 마시면은 아 역시 민주주의가 짱이야. 역시 자본주의 체제가 짱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재밌는 포스터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당시 상황을 그린 만평 같은 거 보면은 이 사람 스탈린이지. 스탈린 보면은 이렇게 연료 그리고 음식 이런 것들을 나눠주는 서유럽 국가들을 그냥 쳐다볼 수밖에 없어. 그래서 베를린을 봉쇄하고 이렇게 총을 들고 있지만 이렇게 날라주는 걸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스탈린 입장에서도 이거 날려주는 거를 공격할 수는 없었어. 얘들아 미사일로 뭐 쏴서 이거 비행기 선생님 이거 비행기 떨어뜨리면 안 돼요. 비행기 이거 미사일로 쏴가지고 떨어뜨리면 안 돼요 하는데 이거 저런 거 미사일로 쏴서 비행기 떨어뜨리는 순간 그 순간 3차 대전인 거야. 그래서 그렇게까지 강경하게 나가진 못했고 그래서 계속해서 미국은 봉쇄되었던 베를린 지역에다가 물자를 나눠줬고 이러한 봉쇄 정책이 별 효과가 없었다라는 걸 깨달은 스탈린은 한 1년 지나니까 봉쇄 정책을 철회하지. 어쨌든 간에 긴장감은 되게 높아졌지만 소련 그리고 스탈린 입장에서는 좀 체면만 구긴 그런 사건이 바로 베를린 봉쇄라고 할 수 있겠다. 자, 바로 다음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 볼게. 국공내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중국의 국공내전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당시 일본의 상황 먼저 알아봐야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본 제국주의 할 때 1942년에 일본 제국주의 최고대 판도 배웠을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중국 땅의 많은 부분을 일본이 차지했던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거다. 하지만 일본이 이렇게 잘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1945년 8월 16일 날 히로시마 그리고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을 맞으면서 항복하게 되지. 그리고 이렇게 항복하고 나서 이 중국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 일본이 항복하기 전까지 중국 안에 있었던 양대 세력 바로 중국 국민당의 장제스와 중국 공산당의 모택동은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었어. 일본을 몰아내기까지 일시적으로 힘을 합쳤던 거지. 이거를 국공합작이라고 불러. 근데 이제 일본이 망했잖아. 그러니까 누가 중국을 최종적으로 차지할 건지를 한판 붙었어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국민당과 공산당 내전인 국공내전이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을 보자면은 초반에는 국민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어. 그래서 국민당이 세력들도 많아서 보게 되면은 이 파란색이 국민당이고 빨간색이 공산당이야. 근데 국민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지. 그리고 국민당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지원을 해줬어. 국민당 같은 경우에는 자본주의 체제야. 알았지? 그리고 뭐 공산당 같은 경우에 당연히 사회주의 체제, 공산주의 체제고. 그래서 얘네들은 미국이 지원해줬다. 근데 미국이 지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국민당군이 못 싸웠던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국민당의 그런 지도자들이 좀 부패했던 이유도 있어.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에 1949년에 이거 47년이 아니라 얘들아 이거 49년이다. 1949년에 결국에 공산당이 중국 땅 전체를 차지하게 돼. 결국에 국민당 세력은 본토의 땅을 전부 다 잃고 타이완으로 도망가게 된다. 그거를 우리는 국부천대라고 불러 중국에서. 그러니까 나라가 이동했다. 뭐 이런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중국 하면은 지금 크게 두 개의 나라가 있잖아, 그지? 우리가 흔히 중국이라고 부르는 중화인민공화국. 옛날에는 얘들아 국공내전에서 그러니까 공산당이 승리하기 전까지는 중화민국,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만이라고 부르는 나라가 진짜 중국이었고 중국 공산당은 중국 공산당이라고 따로 부르는데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라 그러면 중국을 보통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보통 그리고 국민당 정부 중화민국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보통 대만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다. 그래서 얘네 둘 사이에 아직도 많은 문제가 있지. 중화인민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대만을 별도의 나라로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 그지? 자기네의 그런 나라 안에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지? 그래서 많은 문제가 있는 거 여러분들도 들어는 봤을 거야. 근데 그게 핵심 주제는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했을 거야, 얘들아. 왜냐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쪽 요 동네가 뭐니, 얘들아. 여기가 소련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 소련의 그런 확대, 이런 소련 사회주의의 그런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이 중국 지역이 자본주의 체제인 게 좋을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중국 이 지역이 어떻게 됐어? 전부 다 빨갛게 물들은 거야. 여기가 다 공산주의 체제로 물들은 거야.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아시아 지역에서의 그런 계획이 상당히 틀어졌을 거야. 이 중국의 공산화로 인해서 말이야. 자, 그리고 중국의 공산화가 두 번째 사건이라 그렇다면 냉전 초기의 세 번째 사건은 바로 한국 전쟁이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있었던 한국 전쟁. 뭐 이 한국 전쟁에 뭐 온갖 나라들 다 참여하잖아, 그지? 미국도 참여하고, 그 다음에 뭐 중국, 소련 다 참여하지, 그지? 그래서 이게 거의 자본주의 vs 사회주의의 세계 3차 대전으로 번질 뻔한 그런 위기도 있었어. 다행히 한국 안에서 좀, 다행이라고 하긴 좀 그런가,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그지? 어쨌든지 간에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다행히 3차 대전이 일어나지가 않았고 한국 안에서 좀 전쟁이 마무리가 됐었지. 그래서 우리가 한국 전쟁을 단순히 남한과 북한과의 전투가 아니라 좀 그런 세계의 냉전 체제의 대리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관점도 있기는 해. 하지만 또 한국 전쟁이 주된 주제가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할게. 이렇게 냉전 체제는 1940년대 후반부터 시작돼서 50년대에도 전개가 되었는데 금방 끝나지가 않아. 1950년대 금방 끝나지 않고 60년대로 넘어가서도 계속해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진다.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할게. 1961년에는 네 번째 사건, 베를린 장벽이 건설되게 된 일입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는 서베를린이고 여기는 동베를린이야. 그런데 이제 여기다 이렇게 장벽을 건설하는 거야. 왜냐면은 이게 살다 보니까 서베를린 쪽이 좀 더 잘 살았어, 얘들아. 독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공업지역이 약간 서쪽에 몰려 있었거든. 그리고 동쪽은 좀 농업지역이 있었어. 그래서 서독이랑 동독이랑 놓고 봤을 때 서쪽 애들이 훨씬 잘 살았단 말이야. 그리고 서쪽 애들은 아무래도 서방 세계의 지원도 더 많이 받았겠지. 그래서 동쪽 사람들이 서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보면은 지금 독일이 이렇게 생겼잖아, 얘들아. 독일이 이렇게 생기고 반으로 뚝 잘라서 여기 이렇게 베를린이 있잖아, 그지? 이 사람들이 여기로 넘어가긴 어려워. 동국 사람들이 서쪽 본토로 넘어가긴 어려워. 그럼 어떻게 넘어가냐? 이 동베를린에서 서베를린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로 탈출하는 경우들이 좀 많았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래서 당시에 동베를린에 있던 사람들이 서베를린으로 못 넘어가게 베를린 장벽을 설치를 했던 거야. 그 전까지는 냉전 체제고 독일이 분리가 되어 있긴 했어도 이렇게 장벽까지 설치하지는 않았단 말이야. 그런데 1961년에 이렇게 장벽을 딱 설치를 해버리지. 그래서 냉전을 상징하는 그런 건축물이 바로 베를린 장벽이라고 할 수 있다. 나중에 1990년대에 독일이 통일되면서 베를린 장벽 역시 해체가 되게 돼. 자, 베를린 장벽 설치. 그리고 또 볼만한 거는 또 다섯 번째, 베트남 전쟁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베트남의 상황을 봐야 되는데 베트남의 상황 역시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일본 체제가 끝나고 나서 일본 제국지 이후에 시대를 봐야 될 것 같아. 우리 일본이 쳐들어오기 전에 원래 베트남 어디 식민지였니?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 되게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였잖아. 예를 들어서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식민지였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 식민지였고,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영국 식민지였고, 이 인도 차이나 반도 같은 경우에 어디 식민지였니, 얘들아? 프랑스 식민지였어.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은 일본이 제국주의가 끝나고 나서 독립을 할 줄 알았다. 근데 일본이 물러나고 나니까 어디가 들어오냐면 다시 프랑스가 어게인 하면서 다시 들어오는 거야. 베트남에. 이거 베트남 사람들 참을 수 있을까? 못 참겠지.
그래서 당시에 베트남의 독립 전쟁을 이끌었던 사람이 베트남의 국부라고 불리는 호치민이라고 하는 아저씨다. 왜 우리 중국에 보면 순원이 있잖아, 그치? 우리나라에 보면 뭐 김구 선생님 이런 사람이 있지. 근데 베트남에 가면 제일 유명한 사람이 바로 호치민이야. 그래서 이런 아저씨가 있었다. 그래서 이 아저씨가 프랑스를 상대로 베트남의 전쟁을 독립을 막 주장을 하고 그랬던 거야. 프랑스랑 전쟁했던 베트남의 전쟁을 뭐 1차 인도 차이나 전쟁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그냥 1954년에 그 전쟁의 결과 베트남이 반으로 나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북쪽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민주공화국, 우리 어르신들은 흔히 이거 월맹이라고 불러. 월맹이라고 부르는 나라가 설립되고, 남쪽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베트남 공화국 이런 나라가 설립이 된다. 어른들은 이거 월남이라고 흔히 부른다. 우리 어른들이 베트남 전쟁 보고 월남전 이렇게 말하잖아, 그지? 그게 이 월남 도와가지고 우리나라가 들어가서 월남전이라고 부르는 거야. 1954년에 남북 베트남으로 분리가 되었다. 베트가 아니라 베트남이겠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쪽 남쪽에 있는 정부, 친서방이라고 불러야겠지.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에 대항했었던 그 남쪽에 있는 월남, 베트남 공화국이 좀 부패가 심각했어. 그래서 인기가 없는 거야. 그래서 보게 되면은 당시에 사람들이 이 북쪽에서도 북쪽 월맹, 베트남 민주공화국에서도 계속해서 사람을 파견하는 거야, 이쪽으로. 그래서 막 소유를 일으키고 나중에 전체 다 여기를 통일하면 좋잖아, 그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유를 일으키는 거지. 그래서 까딱하면은 이 남쪽에 있는 베트남 공화국마저 전부 다 이렇게 사회주의 체제로 넘어가게 될 위기에 처한 거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볼 때 이렇게 아시아 지역에서 사회주의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싫어하는 나라가 있었지. 그래, 어디야? 그래, 바로 미국이야. 그래서 1964년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이 베트남의 전쟁에 참전한다. 원래는 단순히 월남이랑 월맹이랑 그런 세력 다툼이었는데 거기에 미국이 끼어들게 된 거야. 어디를 위해서? for 월남을 위해서. for 자유주의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래서 보게 되면 미군 이렇게 참전했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보면은 북베트남군이 뭐 베트공들이랑 싸웠던 것들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 이 전쟁에 우리나라 군인들도 참전했지. 그래서 우리나라 국군도 참전했던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근현대사 공부하면은 박정희 정부 때 국군 파병했던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을 거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사실 결과만 얘기하자면 미국이 승리를 못해. 북베트남군이 결국에 승리를 하게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고 또 다른 나라의 일에 미국이 가서 이렇게 회방을 놓는다, 이렇게 좀 오지랖을 부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좀 많았어. 그리고 당시 사회가 좀 성숙했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아니라 좀 평화에 대한 움직임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보게 되면은 당시 수많은 그런 반전 운동들이 미국 내에서 벌어지게 된다. 영어 한번 읽어볼까? 피켓. My son was killed. 나의 아들이 killed, 죽임 당했다. 베트남에서 죽었다. What for? 무엇을 위해서? 내 애가 베트남 가서 죽었다. 도대체 왜 죽었는가? 우리는 이 전쟁을 왜 하고 있는가? Why? 이런 물음들, 그런 것들이 미국 본토에서 끊임없이 나왔던 거지. 볼까? Bring the troops home now. 군대를 즉시 홈으로 보내라. 그러니까 다시 미국으로 다시 돌려보내라. Self-determination for Vietnam. 베트남에게 자기가 지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줘라. 왜 베트남 애들끼리 지들끼리 공산주의 하면 공산주의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아닌 거지. 그거를 왜 미국이 바다 건너까지 가가지고 군대를 투입해가지고 막 우리나라 사람도 죽고 베트남 사람도 죽이고 그런 걸 왜 해야 되냐라고 하는 약간 반전, 평화 이런 운동이 미국 내에서 많이 벌어졌던 거야. 그래서 결국에 미국이 뭐 이득도 못 보고 베트남 전쟁에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지. 이게 냉전의 5번째 굵직한 사건이었던 베트남 전쟁이다.
여섯 번째 사건으로는 1962년에 있었던 쿠바 미사일 위기를 들 수 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딱 그림만 봐더라도 여러분들이 무슨 사건이 알 수 있죠. 쿠바 미사일 위기. 이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인 존 F 케네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소련의 대장이었던 후르쇼프라고 하는 사람이다. 지금 어때 둘이? 지금 미사일 위에 앉아가지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잖아. 당시 상황을 보는데 소련 입장에서는 서방 국가들이 소련 본토로 공격하기가 굉장히 쉬워. 그지? 미국에서 소련을 직접 공격하기는 어려워. 하지만 서방 국가에서 소련을 공격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터키에도 미사일 기지가 있었어, 당시에. 그래서 소련을 공격하기가 쉽단 말이야. 그런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 만약에 소련이랑 미국이랑 진짜로 전쟁이 났을 때, 소련에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이쪽으로 바다를 건너서 공격할 수도 없고, 이쪽에 태평양을 건너서 공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소련 입장에서는 미국이랑 전쟁을 할 때 좀 미국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전쟁을 안 하더라도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필요했던 거지. 그랬을 때 소련이 생각했을 때, 여기에 쿠바가 있었던 거야. 미국 바로 아래에 있었던 미국에 대항하는 나라인 쿠바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 쿠바에다가 미사일 기지를 설치해서 핵 미사일 여기다 보내놓으면은 미국이 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어떤 유사시에 소련의 영향력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낼 수 있다라고 여겼던 거지. 그래서 1962년에 저 쿠바에다가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는 게 쿠바 미사일 사태다. 그래서 미국 애들이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여기 쿠바에 이 동네에 보니까 항공 사진을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거야. 이거 뭐야? 미사일 기지. 그래서 얘네들이 분석해 보니까 이거 소련 미사일 기지 여기 들어왔을 때 그 미사일 기지의 사정 그 거리가 어디냐면 이 동그라미만큼인 거야, 얘들아. 동그라미만큼. 그래서 이때 이 기지가 이미 설치됐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때 이미 사정거리가 이만큼이었어. 이미 뭐 여기 워싱턴, 뭐 마이애미, 뭐 다 들어와. 사정 댈러스 이런 데 다 범위가 다 들어온다고. 그리고 곧 설치될 새로운 미사일까지 합치면은 어때? 거의 뭐 미국 뭐 전범위 다 되지. 여기 시애틀로 수도로 옮겨야 되나? 그래서 실제로 시애틀로 수도로 옮기자는 얘기까지 있었어. 그러니까 미국이 거의 전체가 다 소련의 폭격 범위 안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뭐 난리가 난 거지. 당장 자기네 바로 턱 밑에 지금 소련이 미사일을 설치했으니까 말이야. 그래서 이 상황을 두고 미국이랑 소련이랑 진짜 전쟁을 거의 뭐 한 해 만에 미사일을 쏜 해 만에 거기까지 갔어. 소련 입장에서는 여기다가 설치한 거 알았으면은 미국이 조금 저자세로 나올 줄 알았는데 미국 입장에서도 진짜 꽤 강경하게 나왔던 거야. 당장 쿠바의 해역을 봉쇄하고 그 다음에 뭐 넘어오는 소련 배가 있으면은 뭐 격추시켜라 뭐 이러고 그 다음에 소련의 그 하늘을 막 비행기로 정찰을 하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미국 내부에서도 뭐 말이 많았어. 쿠바를 그냥 폭격해 버립시다. 진짜 우리 미사일 기지를 다 폭격해가지고 그냥 미사일을 없게 만들어 버리면 되지 않냐. 뭐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거는 뭐 불가능하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뭐 그런 와중에 뭐 진짜 전쟁 날 뻔했어 얘들아. 말했지 선생님이 여기 위에 미국 애들이 비행기 이렇게 정찰했다고. 그런데 쿠바에서 이 정찰하는 미국 비행기 막 미사일 쏴가지고 미국 비행기 떨어뜨리고 그랬어. 진짜야.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뭐 소련이 떨어뜨리라고 했던 건 아니었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긴 했는데, 그래서 뭐 전쟁을 한 해 만에 진짜 뭐 핵 미사일을 발사 한 해 만에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어. 핵 미사일 발사했다 그러면은 끝이야. 이제 세계 3차 대전이지. 그래서 당시에 로버트 맥나마라라고 하는 미 국방장관이 있어. 이 국방장관이 이 당시에 미국에서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회의를 했어. 그 회의를 다 하고 나와서 그거 회의에 대해서 회고했던 내용이 아주 기가 막혀. 읽어보자. 회의를 끝내고 백악관을 나오면서 노을이 드리운 가을 하늘을 보았다. 참으로 아름다운 저녁이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음 주 토요일이 오기 전에 다 죽을 것이라는 예감에 공포에 휩싸였다. 세계 3차 대전이 목 앞까지 찾아온 거야.
쿠바 미사일 사태로. 그런데 뭐 결과적으로 다행히 3차 대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지. 그래서 소련은 철수해. 왜냐하면 소련도 전쟁에서 좋을 게 없었거든. 그리고 화력 면에서는 미국이 소련을 당시에 이미 앞서고 있었어. 그래서 사실 미국은 뭐 터키 미사일 철수 뭐 이 정도로 서로 타협을 보고 쿠바 미사일 사태가 정리가 되었다. 만약 이때 진짜 정리 안 됐으면은 여러분이랑 선생님은 여기 없을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보면은 우리가 냉전이 어떻게 성립이 되었고, 그 다음에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한 약 30년 정도 소련이랑 미국이 대립했던 것들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볼 수 있었을 것이다. 자, 그럼 이제 냉전은 어떻게, 이렇게 극단까지 치달았던 냉전은 어떻게 완화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쿠바 미사일 사태 한번 겪고 나니까 좀 무서웠나 봐. 그래가지고 소련이랑 미국이랑 전부 다 핵 실험을 우리 좀 금지합시다. 핵 확산을 좀 금지합시다. 이런 식의 핵 확산 금지 조약을 맺는다. 그리고 두 번째, 닉슨 독트린이라는 것이 발표가 된다. 닉슨 독트린이 무엇이냐? 닉슨, 미국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야. 무슨 외교 정책이냐면 이거야. 베트남 전쟁처럼 이제 군사적으로 쳐들어가는 거 이제 안 한다. 아시아 국가들이 오면 아시아 스스로 정해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회주의의 그런 확대를 막기 위해서 미국이 전 세계를 대표해서 막 전쟁도 하고 뭐 진출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거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야. 뭔가 예전이랑 그런 흐름의 변화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냉전의 시작은 트루먼 독트린이고 냉전의 끝은 닉슨 독트린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또 냉전의 완화는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침체되면서 시작돼. 그러니까 사회주의랑 자본주의가 2차 대전 직후에는 서로가 이렇게 좀 동등한 위치에서 좀 대결이 가능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주의 체제의 경제가 침체되고 사회주의 체제 안에 있었던 나라들에서 좀 그런 권위주의나 이런 것들에 대항하는 민주화 운동들이 계속 벌어지면서 사회주의 국가들이 점점 더 약해지기 시작했던 거야. 사회주의 권력이 약해졌던 거지. 그리고 그러한 와중에 사회주의의 대표격인 소련에서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이 아저씨야. 그래서 머리에 이 한반도 모양의 아주 인상 깊은 아저씨인데 이 고르바초프 아저씨가 러시아도 이제 개혁 개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소련의 경제적인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혁과 개방해야 된다. 이대로 너무 폐쇄적으로 가면 안 된다. 우리도 배울 거는 배우자. 이런 움직임을 보였던 게 고르바초프였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 끝에 소련이 조금씩 개혁 개방되고 결국에 소련이 해체되게 되고 냉전 체제가 끝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소련의 개혁 개방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 바로 1991년에 모스크바에 맥도날드가 진출한 거야. 뭐 자본주의의 맛이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자본주의의 맛을 한번 먹어보려고 이렇게 줄 서가지고 무슨 뭐 우리나라에 뭐 그 쉑쉑버거 처음 들어왔을 때 줄 선 것보다 뭐 훨씬 많이 줄 섰다 그지. 그래서 이런 식의 모습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1940년대 후반부터 지속되었던 냉전 체제는 결국에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뭐 사실상 종결되었다고 볼 수 있지. 그래서 그 다음에도 사실 전 지구적으로 보면은 뭐 인류의 역사에서 분쟁이 없진 않아 얘들아. 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여기서 일본이랑 독도 분쟁 있잖아, 그지? 일본 중국이랑 분쟁 있고 러시아랑도 이쪽에서 분쟁이 있어. 인도 같은 경우에는 파키스탄이랑 뭐 카슈미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분쟁이 있고 인도 같은 경우에 또 중국이랑도 분쟁이 있기도 하다. 뭐 필리핀이랑 중국도 이쪽에서 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카프카스 지역의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런 동네도 뭐 계속해서 여전히 분쟁이 있다, 그지? 들어보진 않았겠지만 여러분들 뭐. 그 다음에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도 내전에 휩싸인 국가들이 많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중동 지역에서도 끊임없이 종교 문제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은 국지적인 문제인 거야, 결국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각 지역의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냉전 체제가 끝나면서 그 전까지 있었던 무슨 이쪽 팀 대 이쪽 팀 그런 전 세계적인 차원의 문제가 벌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거다. 그래서
인류는 여전히 지역에 국지적인 그런 문제들이 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떠한 전 세계가 한 번에 휘말릴 수 있는 세계 대전의 위협에서는 조금 벗어나지 않았나. 그래서 냉전을 극복하고 좀 더 평화로운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배웠던 내용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배웠으면 냉전 관련된 내용은 다 끝난 거고 좀 빠르게 좀 주변 국가들 여태까지 언급하지 않았던 국가들에 대해서 조금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 자, 먼저 중국 같은 경우 봅시다. 중국은 공산당이 승리한 다음에 그래 마오쩌둥이 권력을 잡았어. 마오쩌둥은 권력을 잡은 다음에 대약진 운동이라는 그런 생산력 증대 운동을 벌인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막 열심히 생산하자, 지식인도 생산에 참여해라, 열심히 농사지어서 생산력을 뭐 급격하게 증가시키자, 뭐 이런 운동을 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사회주의 생산력 증대 운동은 실패한다. 그래서 마오쩌둥이 좀 위기가 찾아오기도 해. 그리고 이런 경제 운동의 대약진 운동이 있다면 정치 운동으로 유명한 것이 바로 문화 대혁명이다. 중국의 문화 대혁명 보면은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 공산당원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자. 공산당원이 오래된 세계, 구세계를 부셔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보면은 부셔버리는 구세계가 보니까 뭐 덕 써 있는 거 보니까 유교, 그다음에 불상, 불교, 그다음에 보니까 뭐 크리스트교 같은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기 도박인가 주사위가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 전부 다 부셔버리고 좀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좀 봉건적인 것들을 없애고 새롭게 사회주의 국가의 진정한 어떠한 멋진 나라를 만들자, 이런 게 문화 대혁명이야. 근데 말은 좋은데 실상이 그렇지가 못했어. 이 사람 마오쩌둥이잖아. 마오쩌둥이 말했던 이 책, 이 사람들을 홍위병이라 그러거든 얘들아. 이 홍위병들이 들고 있는 책이 뭐냐면 모 주석 어록이라 해서 마오쩌둥이 했던 어록이야. 그래서 이거 그냥 들고 다니면서 마오쩌둥이 했던 말이랑 안 맞는 것들은 그냥 다 봉건적인 잔재고 공산주의적이지 않은 거라 그래서 다 없애버리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문화재 이런 것도 다 봉건적이고 구시대적인 걸 다 없애. 자기네 문화재 있는 거, 불상 이런 거 다 불태우고. 이거 뭐 하는 건지 아니 얘들아? 이거 공자묘야, 공자묘. 중국인은 공자묘에 현판 뜯어다가 이렇게 막 막대기로 쳐가지고 부시고 있는 거야. 그럼 뭐 심지어 뭐 사회주의 운동이고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사회니까 지식인 이런 거 다 배척해가지고 막 지식인들 막 모욕 주고 막 그래서 막 사람들 막 자살하고 막 그런 사태도 있었어. 그래서 말이 문화 대혁명이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도 문화적이지 않은, 문화를 파괴하는 그런 정치 운동이 또 중국에서 있었다. 마오쩌둥 집권 말기에. 그래서 마오쩌둥이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을 지금의 형태로 만든 거는 맞는데 그 국공내전에서 승리하고 나서의 활동에 대해서는 좀 사람들이 잘했다 못했다 이견이 많아. 그래서 우리 아예 외부에서 좀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자면은 대약진 운동이나 문화 대혁명 같은 경우에 그렇게 성공했던 운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근데 이제 중국 안에서는 워낙 뭐 마오쩌둥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니까 뭐 잘한 것과 나쁜 것이 있을 때 잘한 것이 더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는 하지. 많은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인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뭐 마오쩌둥 얘기 끝. 마오쩌둥이 죽고 나서 마오쩌둥 다음에 권력을 잡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저씨야. 덩샤오핑이라고 하는 아저씨인데 이 사람은 무엇이냐? 바로 개혁이랑 개방 정책을 실시한다. 우리 아까 고르바초프가 소련에서 개혁 개방 정책을 실시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중국에서 개혁 개방 정책을 실시한다.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 바로 흑묘 백묘. 무슨 말인가 하니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지. 무슨 상관이냐? 자본주의를 하든 공산주의를 하든 인민들, 백성들만 잘 먹고 잘 살게 하면 되지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덩샤오핑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중국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성공한다. 하지만 경제를 발전시킬 때 성공했던 거지 정치마저 발전시키진 않았어. 무슨 말인고 하니 중국은 경제는 발전시켰지만 민주화 운동은 탄압했다. 아직 자유를 확대하진 않았던 거야.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89년에 천안문 사태다. 그래서 중국의
천안문, 우리로 따지면 광화문 광장, 시청 광장 같은 거야. 훨씬 크긴 하지만 여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좀 민주주의 확대를 요구를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강경하게 중국 정부가 진압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지. 이 사진은 여러분들 나중에도 보게 됐지만 천안문 사태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진이야. 여기 앞에 이 사람 혼자서 엄청나게 많은 탱크들을 막고 있는 그런 사진을 볼 수 있지. 중국의 민주화의 그런 어떤 열기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자, 중국 얘기까지는 여기까지 할게. 인도는 어떻게 되는지 볼게. 인도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인도 하나로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뚝 나눠서 독립하게 돼. 바로 힌두교를 믿는 인도와 이슬람교를 믿는 파키스탄으로 분리되게 된다. 그래서 분리 독립하고 나서 또 서파키스탄이랑 동파키스탄으로 나뉘는데 이 동파키스탄이 현재 방글라데시가 돼. 그래서 총 원래 인도였던 나라가 3개가 되는 거지. 인도랑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사실 분쟁이 조금 있어. 이쪽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카슈미르 지역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 카슈미르 지역에 대해서 어느 쪽이 누구 땅이냐 뭐 이런 걸로 아직도 파키스탄이랑 인도랑 싸우고 있다. 그 다음에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중국이야 얘들아. 그래서 인도랑 중국이랑 국경선을 맞대고 있어. 그래서 또 이 지역에서도 중국이랑 인도랑 심상치 않게 또 전쟁도 하기도 했었고 1960년대에는 지금도 여전히 분쟁이 있다. 뭐 그런 내용들도 여러분들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세 번째 아프리카야.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모든 나라들이 유럽 열강들의 지배를 받았었지. 그런데 이제 모두 독립을 했다. 그래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쪽 여기가 서사하라라고 하는 지역인데 뭐 잘 안 보이네. 이쪽 서사하라 빼고는 전부 다 모든 나라가 독립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렇게 독립을 했지만 아직도 많은 내부 문제가 있어. 경제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민족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민주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로 아직 아프리카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상황이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선생님한테 또 영화 추천해달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하나 더 추천을 해주자면, 아프리카의 경제 문제랑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있는 내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국제사회의 비겁함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영화로서 이 사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한 블러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그런 영화, 2006년 영화거든. 되게 재밌어. 그러니까 꼭 한번 봐. 2006년이니까 여러분들 딱 태어났을 때쯤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옛날 영화일 수도 있는데 되게 훌륭한 영화.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리고 상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이 영화. 한번 꼭 봐라 얘들아. 재밌어. 그래서 아프리카는 그렇고 자, 오늘 마지막 주제로는 일본 얘기하고 끝낼게. 일본은 어떻게 됐냐? 일본은 이거 1943년 도쿄 대공습이야. 그래서 잿더미가 됐어. 전쟁하면서 2차 세계대전 하면서. 그런데 이 일본의 특수성은 뭐냐? 지금 보게 되면은 이쪽 베트남까지도 심지어 그 다음에 북한까지 여기 이만큼 다 뭐야? 다 사회주의야. 그럼 이 사회주의에 넘치는 사회주의를 아시아에서 막으려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이랑 그 다음에 일본을 잘해줄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 미국, 일본의 발전을 이해를 할 때 냉전이랑 연결지어서 이해야 되는 거야. 패전 이후에 일본은 잿더미가 됐지만 전쟁 특수 무슨 말인 거 아니? 우리나라에서 무슨 전쟁이 일어나니 얘들아? 6.25 전쟁이 일어나. 이때 미국의 군수 창고로서 사용되는 것이 일본이다. 그래서 그런 전쟁 덕분에 일본의 경제가 급격하게 발달해. 그리고 미국이 지원해주면서 일본은 쾌속 성장의 궤도에 오르게 된다. 그래서 1960년대 이게 일본 1960년대 일본 사진이야. 야, 대단하지 않니 얘들아? 1960년대 이르면 벌써 일본이 미국, 그 다음에 서쪽 독일, 그 다음에 세계 세 번째 경제 대국에 이르게 된다. 정말 대단하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본이 훨씬 선진국이었어. 그리고 일본은 1964년에는 이제 전쟁의 아픔을 모두 다 극복하고 도쿄 올림픽을 연다. 이번에 원래 2020년에 도쿄 올림픽 하려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왜 2020년에 반드시 일본이 도쿄 올림픽을 하고 싶어 했냐면 1964년에 도쿄 올림픽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얘들아? 1964년에. 얘네들이 1945년에 전쟁에 패배했잖아, 그지? 그거를 20년 만에 완벽하게 극복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1964년에 올림픽을 하고 싶어 했던 거거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뭐 있었냐?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거든, 얘들아. 이때 일본 경제가 진짜 휘청하고 굉장히 사람들 어려웠어. 막 후쿠시마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지. 근데 그런 위기를 완벽하게 극복했다는 걸 또 일본 정부에서 2020년에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2020년에 기를 쓰고 그 도쿄 올림픽을 또 하려 그랬던 거야. 그런데 뭐 결과적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뭐 어렵게 됐지.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어 일본이 1960년대에 되면 벌써 세계 경제 3대국이 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재미난 거 갖고 올게. 일본 1980년대 일본 경제 최전성기거든. 이때 당시에 볼게. 세계 50대 기업 순위야. 여기 보면 1등 NTT 일본 거, 2등 IBM 미국 거, 다음 보면은 일본 거, 다음 미국 거, 일본 거, 일본 거, 일본, 영국, 네덜란드, 일본,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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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봐봐, 얘들아. 다 일본이지. 거의 다 일본. 그 다음에 볼게. 세계 주요국의 주식 시가총액. 주식이 얼마나 비싸냐? 일본 1등이야. 그 다음 미국. 다른 나라랑은 비교도 안 되지.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이 1980년대까지 굉장히 잘 나갔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 옆에서 빠르게 경제를 성장시켰다. 뭐 이런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일본 경제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 말에 최전성기를 찍고 1991년에 일본의 거품 경제. 일본의 부동산의 가격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치솟아 올라. 이런 것들을 거품이라 그러거든. 이 거품이 꺼지면서 일본 경제가 이제 안 좋게 변하게 되지. 그래서 일본 경제가 1990년 이후로 쭉 안 좋아졌다. 뭐 이런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다양한 내용을 알아봤는데 우리들은 어쨌든지 간에 냉전체제의 성립, 전개, 그리고 해체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2차 대전 이후의 주요국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어. 그래서 우리가 산업혁명과 시민혁명부터 시작되는 서양 근현대사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냉전체제 그리고 냉전 이후에 뭐 다양한 나라들의 상황까지 공부를 하면서 다 공부를 해보았다. 지난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어, 얘들아. 방학을 재미있게 잘 보내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시간에서는 선생님이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 할지 좀 고민을 해볼게. 정말 수고 많았다, 얘들아. 안녕.